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다가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올해 67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아침 허름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의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주 볼 나이에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봐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아들 녀석이 처음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반대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혼자 좁은 원룸 건물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며 딸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아들아,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이 힘들다. 제가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직접 만나보세요. 그러면 아버지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겠다고요. 하지만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가면 상대방이 경계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낡은 작업복을 입고 나이든 일용직 노동자처럼 꾸몄습니다. 누가 봐도 돈 한 푼 없어 보이는 차림새였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예비 며느리가 사는 건물 주소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건물에서 제가 목격할 일들이 제 인생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더 낡았습니다. 외벽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고 1층 입구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냄새가 좋지 않았습니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오래된 건물 특유의 그 냄새 말입니다. 2층에 올라가니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남자의 목소리는 꽤 컸습니다. 화가 나 있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 예비 며느리가 한 중년 남자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달엔 꼭 드리겠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녀 앞에 선 남자는 한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허리에 얹은 채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사람을 깔보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건물주 혹은 관리인, 그리고 예비 며느리는 이곳 세입자 중 한 명이었던 겁니다. 이봐요, 여기가 공짜로 사는 곳인 줄 알아요?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세입자들도 하나둘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돌리거나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불안이었을까요? 제가 시험하러 온 예비 며느리가 저렇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예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술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들 다 사정 있어요. 당신만 어려운 줄 알아? 그때 남자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벽 뒤에서 슬쩍 나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남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일부러 더듬거리는 척했습니다. 아, 저기 일자리 좀 알아보러 왔는데요.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 구부정한 자세, 그리고 주름진 얼굴. 그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자리요? 여기 그런 거 없는데. 잘못 찾아오셨네. 그리고는 다시 예비 며느리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주일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밀린 관리비 다 갖고 오세요. 안 그러면 나가셔야 해요. 예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그제야 돌아섰고 저는 그대로 복도 끝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계단을 내려간 뒤 예비 며느리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무슨 일로?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일자리를 알아보러 왔다가 길을 잃었어요. 혹시 여기 근처에 공사장 같은 거 없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공사장은 잘 모르겠는데 1층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거기 주인 아주머니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저는 그렇게 말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방금 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 남자는 대체 뭐지? 건물주라고 했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해도 저렇게까지 모욕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 저는 그녀를 시험하러 왔지만 오히려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층에 내려가니 정말로 작은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손밥상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고 안에서는 중년 여성 한 분이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제 차림새를 보고도 전혀 무시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뭘 드릴까요? 아,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식당은 깔끔했습니다. 비록 좁고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테이블도 깨끗했고 반찬도 신선해 보였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는데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집에서 먹는 것처럼 정갈하고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비 며느리 어머니가 다시 한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딸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까 그 남자는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시험하러 왔지만 이제는 다른 게 궁금해졌습니다. 이 건물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 여자친구네 건물 상황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그 건물주가 문제예요. 세입자들을 정말 힘들게 해요. 어떻게? 관리비를 터무니없이 올리고 수리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돈만 받으려고 해요. 제 여자친구 어머니도 몇 번 항의했는데 오히려 나가라고 협박당했대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하지만 세입자들이 다 힘이 없어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고
당장 나가라고 하면 갈 곳도 없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평생 싫어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힘으로 사람을 짓누르는 행위 말입니다.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괜히 나서지 마세요. 그 사람 뒷배경도 있다던데. 뒷배경? 그게 뭐가 대수냐?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모습, 그리고 그 남자의 오만한 표정.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목적이 달랐습니다. 며느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주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에 도착하니 1층 게시판에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관리비 인상 안내 다음 달부터 20% 인상됩니다. 20%라니. 저는 공지문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인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저 물가 상승이라는 애매한 이유만 적혀 있었습니다. 또 올렸네요. 옆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관리비가 자주 오르나요? 오르고 말고요. 1년에 두세 번씩 올라요. 근데 고칠 건 하나도 안 고쳐주면서 돈만 받으려고 해요. 그럼 항의는 안 하나요?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항의해봤자 소용없어요. 오히려 미운 털 박혀서 나가라는 소리만 듣죠. 여기 사는 사람들 다 형편이 어려워서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그 건물주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건물주? 그 사람 정말 말도 마세요. 돈만 밝히는 사람이에요. 세입자가 아프든 말든 관심도 없어요. 작년에 3층에 사시던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쳤는데 계단 난간 고쳐달라고 했더니 돈 없으면 조심해서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제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당연하죠.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3층을 둘러보며 건물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폈고 계단 난간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배관에서는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관리비를 올린다고? 저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도 끝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것들이 또 뭐라고 떠들어? 돈 없으면 나가면 되잖아. 건물주였습니다. 그는 한 여성 세입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가 안 나온 지 사흘째인데 언제 고쳐주실 거예요? 수도? 내가 수도국 직원이야? 알아서 신고하든지 해. 관리비는 받으면서 왜 관리는 안 해주세요? 뭐,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건물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걸어나가며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건물 관리는 건물주의 의무 아닙니까? 건물주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여기 사는 사람도 아니면서 왜 끼어들어?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보다 못해 한마디 하는 겁니다. 뭐? 한마디? 건물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르신, 세상 물정 모르시네. 여기가 무슨 자선단체예요? 돈 내고 사는 곳이에요. 돈 없으면 나가야죠.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썩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관리비는 제대로 쓰고 계신 겁니까? 뭐? 관리비 쓰는 내역 세입자들한테 공개하고 계십니까?
건물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당신이 알 바 아니잖아. 알 바 아니긴요.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건물주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비웃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쩔 건데요? 신고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하, 웃기네. 어르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아무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신고를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건물주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이라고 생각한 듯 다시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할 일이나 하세요, 어르신.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는 건축 쪽에서 오래 일했고 부동산 관련 법규에도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혹시 건물 관리비 관련해서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나? 관리비? 왜 갑자기?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네, 그 건물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봐. 그리고 관리비 내역이랑 건물 수리 기록도 확인해보고. 어떻게? 세입자들한테 협조받으면 돼. 관리비 영수증이랑 계약서, 사본 있으면 충분해. 저는 다음날 다시 그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예비 며느리 어머니를 직접 만났습니다. 어르신, 어제도 오셨던 분이시죠? 무슨 일이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따님의 시아버지가 될 사람입니다.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럼 혹시... 네, 제 아들이 따님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들, 그리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을 말입니다.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관리비는 계속 오르는데 고쳐지는 건 하나도 없고 봉투 안에는 지난 3년간의 관리비 영수증과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관리비 내역서에는 공동전기세, 수도세, 건물 유지 보수비 등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수리된 내역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영수증상의 금액과 실제 고지된 금액이 다른 항목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저는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서류를 보냈습니다. 친구는 이틀 뒤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네, 이거 심각해. 건물주가 관리비를 빼돌린 게 확실해. 그리고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니까 이 건물의 담보대출이 여러 건 잡혀 있더군. 건물주가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세입자들한테서 받은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쓴 거지.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야.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건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입자 대표 몇 명, 그리고 법률 상담을 받은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건물주는 1층 관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서자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또 뭐야? 어르신, 여기 자꾸 왜 와요? 저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열어보시죠. 건물주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의 관리비 횡령 증거, 건물 미수리 내역, 그리고 법률 검토 의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건물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당신이 세입자들에게서 받은 관리비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유지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건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세입자들이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관리비 올린다고 해놓고 고치는 건 하나도 없었잖아요. 건물주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 서류는 이미 관할 구청과 경찰서에 제출됐습니다. 조만간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건물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표정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저기 이건 오해예요. 제가 오해가 아닙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세입자들도 하나씩 자리를 떠났고 건물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무너진 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구청과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건물주는 관리비 횡령과 건물관리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됐고 세입자들은 밀린 관리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은 새로운 관리인이 맡게 됐고 곧 수리가 시작됐습니다. 누수된 배관이 고쳐지고 벽의 곰팡이가 제거됐습니다. 계단 난간도 새 것으로 교체됐습니다. 세입자들은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살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처음에 저는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러 왔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예비 며느리와 그녀의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그 건물에 간 이유는 저는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며느리를 시험하려고 했던 제 오만함, 그리고 그곳에서 목격한 일들. 예비 며느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저도 아버님 입장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너무 잘못 생각했어.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려고 했으니까. 그녀의 어머니도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같은 형편을 걱정하시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아버님 덕분에 저희가 큰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배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법,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법을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지 이제 아시겠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 선택이 옳았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편견과 오만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건물을 찾았습니다. 1층 식당에 들어가니 예비 며느리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제대로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식당은 전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손님도 몇 명 더 있었습니다. 요즘 장사 잘 되시나 봐요? 네, 건물이 깨끗해지니까 손님들이 더 오시는 것 같아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게 진짜 부자인 거구나. 그로부터 한 달 뒤 아들과 며느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식장에는 그 건물의 세입자들도 여럿 참석했습니다.
모두들 축하해 주었고 저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신랑 아버지 인사말 순서가 됐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며느리를 얻은 게 아니라 인생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에 있다는 것을요. 하객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시험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 받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제가 그랬듯이요. 결혼식이 끝난 뒤 저는 예비 며느리 아니, 이제는 제 며느리가 된 그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 그날 내가 너희 건물에 갔을 때 기분이 어땠니?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저희를 도와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생각했어요. 나는 너를 시험하려고 갔었는데 말이야. 알아요. 하지만 아버님도 시험을 통과하셨잖아요. 사람의 진심을 보는 시험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제가 내린 선택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만약 제가 그냥 돌아섰다면 세입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를 판단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배우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요. 겪어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겪어보면서 내가 변하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시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시험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단 하나,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